바로 당시 이집트의 총독이었던 모함메드 알리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모하메드 알리는 이집트인이 아니고 알바니아인입니다. 그래서 오스만 제국의 이제 군대의 사령관으로 근무를 했어요. 나폴레옹이 물러난 후에 혼란함을 틈타서 권력을 잡은 인물입니다. 결정적으로 이집트를 오스만 제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권력을 잡게 된 게 이제 1805년인데요. 그 자신의 권력을 이제 강화하고 영향력이 강화된 영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또 다른 나라를 끌어들입니다. 어디였을까요? 프랑스요. 예, 그렇죠. 복수하라고. 열받으니까. 그래서 자신이 이제 권력을 공고히 하는 동안 어느 한쪽에 너무 힘이 쏠리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때 두 나라를 향한 외교 정책의 수단으로 알리가 꺼내든 카드가 있었습니다. 유물? 예, 맞습니다. 혜성 씨, 이집트 유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알리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와 영국에게 이 이집트 안에 있는 유물을 발굴할 수 있는 공식 허가증을 내줬습니다. 공식 허가증을 내줬습니다. 그거 너무 큰데? 자, 그러면 이 허가증만 있으면 영국인이나 프랑스인은 이집트 유물이 있는 위치로 가서 이집트 인부를 고용해서 유물을 발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걸 가져갈 수 그렇죠. 있다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발굴한 유물은 이집트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서 반출을 할 수 있었죠. 당시에 그 모함메드 알리한테는 이 고대 이집트의 유물을 지키는 것보다 이제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자기 자손들이 이 왕위를 세습할 수 있는 일종의 왕조를 원했던 거죠. 이렇게 굉장히 강력한 왕조를 꾸리기 위해서는 일단 이집트를 강력한 국가로 만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리 총독은 영국과 프랑스에 유물 발굴 허가증을 내줍니다. 야. 그리고 유물들을 가져가도 좋으니까 근대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요구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어떻게 했냐면요. 모함메드 알리 총독을 자주 만날 수 있는 외교관들, 이런 사람들을 내세워가지고 유물 발굴 허가증을 발급받아서 적극적으로 도굴에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지오반니 벨초니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이집트로 건너와서 이 수력을 사용한 이 동력기를 이제 제작해서 판매했었습니다. 지오반니 벨초니의 이제 직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서커스에 있을 때 이런 걸 했어요. 뭐야? 어머! 서커스에 있을 때 이런 걸 했어요. 뭐 일인 고개사, 가역을 해가지고. 우리도 지금 차력사라고 했죠. 차력사. 힘쓰는 사람. 역사? 벨초니는 키가 2m가 넘는 거구고요. 와, 그럼 저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다 사람이에요? 인형 아니고? 여기 이제 맞습니다. 일종의 장사였네, 장사. 인간 피라미드였습니다. 저 사진에서 유독 띄는 게 저 종아리. 와, 그거 뭐 종아리 근육이 진짜. 거의 뭐 이만기 형님, 그러니까. 이만기 형님 다리네. 자, 근데 이제 이 고개사 또는 이제 차력사의 일이 단순히 이렇게 힘만 써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쇼를 하려면 이제 수평을 맞추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보다 더 진귀한 쇼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제 기구들도 손수 제작할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손재주 이런 것에 이제 기반을 해서 이집트에서 전문 도굴꾼으로 변신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1816년에 이 벨초니가 룩소르 인근에 있는 곳에서 한 석상을 발견을 했습니다. 자, 뭘 발견했는지 한번 사진으로 보시겠습니다. 람세스다. 그렇죠? 네, 저걸 아까 보셨던. 도굴했다고요? 자, 이 석상을 원래 그 람세스 2세의 신전 장제전 라메세움이라고 부르거든요. 장제전에 안치돼 있었던 한 높이가 한 2.6m, 그다음 무게가 7톤이 넘는 거대한 석상이었습니다. 우와. 예. 자, 이 석상이 이제 고대에 지진이 나면서 이제 무너졌고요. 모래 위에 이제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었는데, 근데 이제 벨초니가 이 석상을 발견하고 이게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금방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 석상을 옮길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석상을 옮길 인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금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벨초니는 어떤 방법으로 이 석상을 옮겼을까요? 번쩍 들어 올렸어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뭐 밧줄로 끌었겠지. 아, 수레로 끌었네. 굴렸네. 자, 그래서 보시면은 4개의 지렛대를 사용을 해가지고 석상을 나무로 만든 카트 위에 옮겼습니다. 저 어떻게 올렸을까? 그리고 카트 아래 바퀴처럼 굴대를 이용을 했죠. 그래서 이제 카트가 굴려갈 수 있는 목재를 끼웠고요. 아우, 저 사람들 많이 다치겠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야자잎을 꼬아 만든 밧줄을 이용해서 끌고 갔습니다. 아. 자, 이제 이집트 인부들이 이렇게 꼼꼼하게 일을 하는 이제 벨초니를 보고 이제 탄성을 질렀습니다. 자, 이 부분은 지원 씨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네.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흉상을 움직였음에도 악마가 그랬다고 생각했고 내가 몇 가지 기록하는 것을 보면서 그 일은 어떤 마력으로 가능했다고 수군거렸다. 와.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석상이 너무 커서 신전터에 세워진 그 기둥을 지나갈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벨초니라면 어떤 방법을 썼을 것 같습니까? 빠개버렸을 것 같아요. 뭘 빠개버려요? 기둥을. 야, 그냥 밀고 그냥. 역시 벨초니니까. 역시. 예. 벨초니는 신전터에 세워진 2개의 기둥을 아예 제거해버렸습니다. 너무해요. 예. 신전 기둥도 유물이긴 하지만 이거는 사실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석상을 옮기는데 방해만 되는 요소였다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뭐 신전을 통째로 두고 갈 수도 없으니까. 그렇죠. 이런 우여곡절 끝에 이제 석상이 이제 3주에 걸쳐서 나일강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출 허가가 떨어졌을 때 이 큰 석상과 함께 다른 유물 전체를 다 배에 실어서 영국으로 보냈고요. 그 결과 이 석상은 지금 영국 대형박물관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람세스 2세의 이 석상이 모든 방문객의 발걸음이 가장 멈춰지는 곳이 이 석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람세스 2세의 석상 왼편 어깨에 이렇게 구멍이 나 있잖아요. 이게 바로 나폴레옹 군대가 처음에 석상을, 이 흉상을 옮기려고 할 때 이때 나폴레옹 군대 병사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나폴레옹 군대도 못한 걸 차력사 벨초니가. 그러니까요. 아까 우리가 그 나폴레옹과 함께 원정을 갔던 학자가 쓴 책, 이집트 나일강 상류와 하류 여행이라는 책 기억나시죠? 거기에 그 덴데라 신전이 나왔었습니다. 그 덴데라 신전에는 하늘의 방이라는 방이 있는데요. 이 11개의 방 중에 하나인 이 하늘의 방의 천정에는 고대 천문학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12개의 별자리가 새겨져 있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가로 세로로 약 2.5m 이 거대한 조각품이고요. 이게 이제 천정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인물들은 천체를 떠받치는 신들입니다. 이집트의 1년 중에 이제 360일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천문학이 이집트 천문학을 기반으로 이제 내려왔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상기를 하자면은 이 유물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유물입니다. 자, 근데 덴데라 신전에서 이 유물을 직접 봤던 프랑스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걸 본국으로 꼭 가져가야겠다. 아니, 천장을 어떻게 가져가요? 그래서 이제 공학자까지 동원을 했습니다. 엔지니어까지 동원을 해가지고요. 끌하고 톱을 사용해서 천장을 파고 자르고 이렇게 했습니다. 네. 뚜껑을 가져간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한 20일 정도 작업을 했는데 아무런 진척이 없으니까 이때 뭘 사용했느냐? 폭약을 사용했습니다. 어떡해. 아니, 당시에는 이제 유럽에서 이 폭약 파우더
가루 폭약을 이렇게 이제 주변에 조금씩 뿌리고 이제 불을 붙여주면은 터지면서 이제 부서지는데 프랑스는 천정에 이제 가루 화약을 집어넣고 와. 돌을 부숴서 결국을 천정을 끌어내리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와, 진짜 대단하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가 돼 있고요. 아. 그리고 원래 이게 있었던 덴데라 신전의 그 하늘의 방이라는 곳에는 석고로 만든 모조품, 복제 유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승수 씨 또 이 방법으로 뭐 유물을 가져간 경우가 또 따로 있습니까? 또 사실은 영국도 이집트를 이제 식민지 했었잖아요. 그때도 이제 영국도 많은 이제 문화재들을 가져가기 위해서 나쁜 짓들을 좀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기자의 피라미드 중에서 네. 가장 크고 오래된 이제 대피라미드 네. 아시죠? 네. 피라미드에다도 그 짓을 해놨어요? 설마. 그 대피라미드에서 그 숨겨진 방을 찾기 위해서 폭약을 사용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이렇게 무려 3개월 동안 폭약을 계속 터뜨렸다고 합니다. 도굴에 가는 또 다른 황당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일부만 도련해서 가져갔습니다. 어머, 야, 너무했다. 저 진짜 너무했다. 예, 파라오의 얼굴이 없습니다. 아니 이건 진짜 와. 아니잖아요. 저거만 진짜. 도련해서 이제 갖고 간 거죠. 예. 이건 진짜 아니지 않나요? 그리고 저렇게 도려낸 얼굴은 물론 이제 다른 곳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겠습니까? 프랑스, 프랑스 어디? 파리, 루브르. 예,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는 어떤 모양으로 그 전시가 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타일처럼 돼 있겠다. 어떡해. 야. 아, 근데 이거를 이제 왕묘에서 떼와서 박물관에 이제 전시를 한 거죠. 근데 네. 이게 도대체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 정확한 경위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전체를 다 뜯어갈 수 없다면 부분이라도 뜯어가서 돈을 벌겠다고 하는 이런 도굴꾼들의 그 삐뚤어진 욕망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거대한 유물을 가지고 오는 또 다른 황당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또 조각내요? 아니요. 오늘날 루브르 박물관에는 고대 이집트 귀족의 무덤 내부에 있는 방 하나를 통째로 옮겨놓은 게 있습니다. 어떻게? 방을 어떻게 옮기지? 자,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옮겼대? 어머나. 자, 네? 이거는 이제 기원전 2400년경에 무덤의 추모실을 통째로 가져와 있는 건데요. 상단에는 이제 망자의 이름과 그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그 실생활을 묘사한 구조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가져왔을까요? 돌을 하나하나 해체해 가지고요. 거기에다 일련 번호를 이제 썼죠. 그래 가지고 이걸 역순으로 가져와서 조립을 와, 애쓴다, 진짜. 이것을 이제 판매를 했고요. 이제 박물관이 이걸 이제 사들여서 재건을 했다고 이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재건이 된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유럽의 도굴꾼들은 야. 만약에 이게 아주 신비하고 귀중한 유물이어서 돈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진짜. 도굴을 하려고 했습니다. 돈이 무섭다. 그 도굴꾼들의 욕심 때문에 1810년에서 1828년 사이에 무려 13곳의 이집트 신전이 파괴된 것으로 13곳이요? 보고되고 13곳이 파괴된 것으로 이제 보고되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아예 그냥 통째로 가져간 유물들 또 뭐가 있어요? 또 있을까? 자, 도굴은 아니지만 대표적인 고대 이집트 유물을 영국과 프랑스가 이제 통째로 가져간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오벨리스크입니다. 오벨리스크 아유. 이거는 이제 신전 앞에 세워두는 일종의 표지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시? 예. 근데요, 교수님, 오벨리스크를 어떻게 통째로 가져가게 된 거예요?
무하마드 알리 총독은 강대국과의 원활한 외교 관계를 위해서 고대 이집트 유물인 오벨리스크를 영국과 프랑스에게 선물로 통 크게 줍니다. 선물을 했어요. 네, 선물을 줬는데 이제 문제는 통 크다 정말. 오벨리스크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였습니다. 네. 오벨리스크가 단석체거든요. 큰 돌 하나인데 이걸 이제 하나로. 부러뜨리지 않고 옮겨가는 것도 문제고 그걸 배에 실는 것도 문제고. 배에 실는 게 문제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옮겨갔을까요? 자, 저게 이제 프랑스 콩코드 광장에 있는 저 오벨리스크입니다. 높이가 한 23m 정도 되는데 우와. 이걸 어떻게 옮겼을 것일까? 그래서 전용 선박을 만듭니다. 이동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듭니다. 3년간? 프랑스는 이렇게 3년간 기계 설비와 선박을 만드는 준비 끝에 1831년 기계 장치를 이용해서 오벨리스크를 쓰러뜨린 뒤에 수평으로 눕혀서 배 안에 실었는데 겨우 400m를 움직이는데 몇 주를 보내야 했습니다. 저렇게 이동을 했구나. 게다가 배를 띄우려면 나일강의 수위가 높아지고 강한 바람의 힘이 필요했기 때문에 배를 띄우기 위해 이곳에서 또 약 8개월 동안 기다려야 했습니다. 오벨리스크가 이제 마침내 건설될 때까지 한 7년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 7년이라는 그 장구한 기간 동안의 노력 끝에 결국에는 이제 파리 콩코드 광장에 오벨리스크가 세워졌습니다. 이야, 멀리도 갔다. 그래서 이제 이 장면은 정말 역사적인 장면이었기 때문에 프랑스 국왕 그리고 한 20만 명 정도의 이제 시민들이 오벨리스크를 보기 위해서 파리 콩코드 광장에 운집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유승수 씨, 그 파리에 이 오벨리스크가 세워지고 나서 프랑스 국민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어땠을 것 같나요? 완전 좋아하나? 이게 정말 그 환호와 박수를 치면서 너무너무 좋아했고 프랑스 황제는 그 보답의 의미로 카이로 성체를 장식할 수 있는 시계를 선물해줘요. 카이로 성체를 장식해. 이 시계가 이집트로 가면서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고장나요? 시계가 멈췄어요. 정말? 근데 그 시계가 멈춰서 아직까지도 가지 않고 있어요. 지금도요? 네. 고장난 거 알고 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불량품을 준 거죠. 고장날 것 같으니까 준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진짜? 근데 그 시계가 실제로 보면은 엄청 이쁘고 화려하대요. 그럼 뭐야, 안 가는데. 그러니까. 아니, 근데 영국도 오벨리스크를 받았다면서요. 네. 영국도 이렇게 어렵게 가져왔어요? 영국은 이들이 옮기고 나서 50년이 지난 후에서야 가지고 갔어요? 이제 가져갈 작업을 하게 되죠. 50년 지나서요? 네, 어주면 지나서야. 근데 이 오벨리스크를 여차저차해서 배에다가 실었는데 폭풍우를 만나게 돼요. 아이고. 네, 폭풍우를 만나서 야. 조난을 당하게 됩니다. 오. 그래서 구조배를 보냅니다. 네. 그런데 이 구조배의 그 선원들 6명이 오벨리스크를 구조하려다가 네. 빠져 죽게 되는 참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결국 가져오기는 했지만 너무나 많은 인명피해가. 인명 피해가 있었죠. 야. 야. 자, 이렇게 어렵게 오벨리스크를 이제 자기네 나라로 가져간 영국과 프랑스는 이것을 자신들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선전용으로 아주 잘 보이는 위치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이러니한 점은 유럽에 서 있는 오벨리스크의 수가 이집트에 남겨진 오벨리스크의 수보다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무분별한 유럽의 도굴과 고대 유물이 이집트의 외교 수단으로까지 이용되면서 엄청난 양의 유물들이 이집트로부터 빠져나갔습니다.